용하다는 소문. 서울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숲 사이로 낡은 한옥 한 채가 비집고 서 있었다. 주변 건물들이 모두 재개발로 높이 솟아오를 때 유독 그 자리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집 주인이 얼마나 완강하게 버텼기에 저렇게 남아있을까.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았다. 그건 버틴 게 아니라 남겨둔 거라고. 그 한옥의 이름은 청학당. 간판도 없고 입구도 눈에 잘 띄지 않았다. 하지만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선 입소문으로만 전해지는 곳이었다. 재벌가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 보며 몰래 찾아가는 곳. 대기업 회장이 후계자를 정하기 전 들르는 곳. 정치인들이 선거 전날 새벽같이 찾아가는 곳. 그곳엔 무당 한 사람이 살았다. 이름은 혜진. 나이는 60 중반쯤 되어 보였지만 실제론 더 많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수했다.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찌고 얼굴엔 화장기라곤 없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녀 앞에만 서면 숨이 막혔다. 눈빛 때문이었다.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서늘한 시선. 혜진은 아무나 만나지 않았다. 예약도 받지 않았다. 추천을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었고 추천을 받았다 해도 그녀가 거절하면 끝이었다. 그래서 더 신비로웠다. 그래서 더 믿었다. 진짜 용하대. 내 친구 신우이가 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아들 셋 중에 막내만 믿으라고 했대. 그게 맞아떨어진 거야. 우리 집 사돈 친구분이 거기서 점 봤는데 석 달 뒤에 진짜 주식이 오르더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속삭이듯 전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국 한 여자의 귀에도 닿았다. 안녕하세요. 버들극장입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이어가게 도와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장미경 66. 그녀는 평생을 남편 곁에서 살아온 여자였다. 시집와서 애 낳고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다.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요즘 들어 불안했다. 남편 박종철이 작년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부터였다. 종철은 성실한 사람이었다. 중소기업 격리부장으로 30년을 일했다. 횡령 한 번 없이 결근 한 번 없이 살았다. 퇴직금도 꽤 받았다. 연금도 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었다. 아들 박준수 35. 사업을 한다며 3년 전에 퇴사했다. 카페를 차렸다가 망했고 온라인 쇼핑몰을 차렸다가 또 망했다. 그때마다 종철과 미경이 돈을 댔다. 빚도 갚아줬다.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그런데 이번엔 또 무슨 사업을 시작한다고 손을 벌렸다. 아버지, 이번엔 진짜 됩니다. 친구가 중국 쪽 바이어 연결해줬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미경은 남편의 얼굴을 봤다. 종철은 말이 없었다. 그저 담배만 피워 물었다. 미경도 알았다.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걸. 퇴직금의 절반은 이미 아들한테 들어갔다. 집도 전세였다. 노후 자금이라곤 남은 퇴직금이 전부였다. 그날 밤 미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을 안 도와주자니 마음이 찢어졌고 도와주자니 앞날이 막막했다. 그때 머릿속에 스쳤다. 며칠 전 동네 목욕탕에서 들었던 이야기. 청학당 아세요? 거기 무당이 진짜 용하대요. 재벌들만 간대요. 미경은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켰다. 검색했다. 청학당 무당.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블로그도 없었고 리뷰도 없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인터넷에 나오는 곳이 아니구나. 다음 날 아침 미경은 목욕탕으로 갔다. 그 이야기를 했던 아주머니를 찾아서 저기요, 혹시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 무당집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아주머니는 처음엔 경계했다. 하지만 미경이 간절하게 매달리자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속에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시긴 한데 그분한테 부탁해 볼게요. 근데 장 여사님, 거기 한 번 가면 돈 좀 들어요. 그거 아시죠? 괜찮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뒤 미경은 그 한옥 앞에 서 있었다. 대문은 낮았고 나무는 오래되었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렸다. 그러다 문이 열렸다. 젊은 여자가 나왔다. 30대쯤 되어 보였다. 그녀는 미경을 빤히 보더니 물었다. 소개받고 오셨어요? 네. 성함이요? 장미경입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으로 들라고 했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마당 한가운데 오래된 우물이 있었고 그 옆으로 작은 정원이 꾸며져 있었다. 여자는 미경을 안채로 안내했다. 방문을 열자 그 안엔 혜진이 앉아 있었다. 혜진은 미경을 보지도 않았다. 그저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들어가 절을 했다. 앉으세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감정이 없었다. 미경은 방석에 앉았다. 뭘 물으러 왔어요? 그게 저희 아들이. 말을 꺼내려는데 혜진이 손을 들어 막았다. 자세한 얘기는 안 들어도 돼요. 사주만 주세요.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냈다. 거기엔 아들의 생년월일씨가 적혀 있었다. 혜진은 그걸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 사업운이 있긴 한데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쯤? 내년 봄.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 전에 투자하면 다 날립니다. 미경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지금 하려는 사업은? 하지 마세요. 손 떼세요. 단호했다. 미경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래, 그랬구나. 역시 안 되는 거였구나. 근데요. 혜진이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사주를 보니까 올해 말에 큰 재물운이 하나 들어와요. 부동산 쪽이에요. 그걸 잘 잡으면 내년 봄에 아드님 사업 미천될 겁니다. 정말요?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남편분하고 같이 움직이셔야 해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둘이 마음을 합쳐야 됩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그녀는 100만 원을 냈다. 비쌌지만 아깝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싸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뛰었다. 재물운, 부동산, 내년 봄. 그녀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종철은 무당 같은 거 안 믿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건 그냥 점쟁이가 아니었다. 재벌들이 가는 곳이었다. 그날 저녁 미경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나 오늘 어디 다녀왔어? 같은 편. 박종철은 아내의 말을 듣고 난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담배를 한 대 더 꺼내 물었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연기를 내뿜으며 먼 하늘을 바라봤다. 미경은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했다. 화를 낼까? 비웃을까? 돈 100만 원 썼다고 뭐라고 할까? 하지만 종철은 그저 묵묵히 담배만 피웠다. 여보. 미경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종철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엔 피로가 가득했다. 미경아. 응. 나도 알아. 우리 준수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 뭐가 맞는지. 종철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30년 직장 다니면서 나는 한 번도 투자 같은 거 안 해봤어. 주식도 안 했고 부동산도 손 안 댔어. 그냥 월급 받아서 애들 키우고 밥 먹고 저축하고. 그게 전부였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답이 아니었던 것 같아. 미경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주변 사람들 봐. 나랑 같이 입사한 놈들. 걔넨 중간중간에 아파트 샀어. 대출 받아서라도 샀어. 근데 나는 겁이 나서 못 샀거든. 그 친구들 지금 집값 올라서 몇 억씩 남겼어. 근데 나는 전세야. 60 넘어서도 전세.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니까 뭐 점쟁이가 됐든 무당이 됐든 한 번쯤은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 미경은 눈물이 핑 돌았다. 여보, 100만 원 아깝긴 한데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까지 다녀왔으면 뭔가 있었겠지. 나도 한번 같이 가볼게. 정말? 응. 우리 둘이 같이 가자. 그 사람이 그랬잖아. 둘이 마음 합쳐야 된다고. 미경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종철도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눴다. 준수 이야기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이야기했다. 그리고 둘 다 느꼈다. 우린 같은 편이다. 이건 서로를 의심할 일이 아니었다. 함께 헤쳐나가야 할 일이었다. 일주일 뒤 종철과 미경은 함께 청학당을 찾았다. 이번엔 미경이 먼저 예약을 잡아뒀다. 혜진은 이번에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종철을 보더니 빙그레 웃었다. 그 웃음이 왜인지 소름 돋게 느껴졌지만 종철은 애써 태어난 척 인사를 했다. 앉으세요, 두 분. 혜진은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사주 두 분 다 가져오셨죠? 네. 종철이 종이를 내밀었다. 혜진은 그걸 받아들고 미경의 사주와 함께 펼쳐놓았다. 그러고는 한참을 들여다봤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역시 부부 합이 좋네요. 같이 움직이면 일이 풀려요. 그럼 제 아내가 들었던 그 재물은? 맞습니다. 올해 안에 기회가 와요. 부동산 관련인데 정확히는 재개발 쪽이에요. 재개발이요? 종철은 눈을 깜빡였다. 네. 어디 아는 지역 있으세요? 곧 재개발 들어갈 것 같은 곳? 글쎄요, 저희가 사는 동네는 이미 다 올라서. 아니요, 서울 말고 지방도 보세요. 경기 외곽 쪽. 거기 조합 설립 준비 중인 데가 있을 거예요. 정보 좀 알아보시고 그쪽에 작은 땅이라도 하나 사두세요. 혜진은 또박또박 말했다. 지금 당장 오르진 않아요. 한 2년 정도 기다려야 해요. 근데 그때 가면 최소 2배는 뜁니다. 그 돈으로 아드님 사업 미천 대주시면 돼요. 종철과 미경은 서로를 봤다. 땅을 사라고요? 네. 큰 거 아니어도 돼요. 500에서 700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명의는 두 분 공동으로 하세요. 그래야 기운이 합쳐져요. 알겠습니다. 혜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덧붙였다. 그리고 아드님한테는 아직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괜히 조급해하면 일 그르칩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풀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도 종철은 100만 원을 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미경이 물었다. 여보, 땅을 산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모르겠어. 근데 일단 알아는 봐야지. 종철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지금 우리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 퇴직금이랑 적금 합쳐봐야 5천 조금 넘잖아. 거기서 700대면 남는 게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 사람이 재벌들 상대하는 사람인데 우리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재벌들이 가는 곳인데. 우리 같은 사람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 뒤로 종철은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경기도 외곽 재개발 예정 지역을 검색하고 부동산을 찾아다녔다. 처음엔 막막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 감이 잡혔다.
그리고 마침내 한 곳을 찾았다. 경기도 평택의 한 구도심 지역. 재개발 조합이 막 설립 승인을 받은 곳이었다. 아직 공사는 시작 안 했지만 곧 들어간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땅값도 아직은 싼 편이었다. 종철은 그곳에 작은 나대지를 하나 찾았다. 40평 남짓. 가격은 650. 여보, 여기야. 그는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기 딱 맞아. 혜진 선생님이 말한 거랑 똑같아. 정말? 응. 나 지금 계약하고 올게. 여보, 잘 생각해. 그 돈 들어가면 우리 노후 자금 거의 다 들어가는 거야. 알아. 근데 미경아, 우리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 준수도 살려야 되고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 미경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당신 믿을게. 고마워. 종철은 그날 바로 계약금을 넣었다. 그리고 2달 뒤 잔금까지 모두 치렀다. 명의는 부부 공동 명의로 했다. 혜진의 말대로. 통장엔 300만 원이 남았다. 그날 밤 미경은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종철은 그런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2년만 버티면 돼. 응. 우리 같은 편이잖아. 그래.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다. 외식은 끊었다. 미경은 마트 전단지를 꼼꼼히 보며 할인 품목만 샀다. 종철은 담배를 끊었다. 아들 준수는 투덜댔다. 아버지, 요즘 왜 이래요? 돈 없어요? 그래, 없어. 종철은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다 썼잖아. 준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버텼다. 하루하루를. 그리고 믿었다. 2년 뒤엔 달라질 거라고. 무너지는 믿음. 1년이 지났다. 종철과 미경은 그 땅을 산 이후로 매달 평택에 들렀다. 혹시 공사가 시작됐나 조합에서 무슨 소식이 있나 확인하러. 하지만 현장은 늘 똑같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다. 원래 재개발이 시간 걸리지. 조합 일이 복잡하니까 그런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1년 반이 지나자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여보, 조합 사무실 가서 물어볼까?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종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두 사람은 조합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중년 남자가 나왔다.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여기 땅을 하나 샀는데요. 재개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남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게 지금 조합이 좀 꼬였어요. 네. 조합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사업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언제 다시 시작될지는 저희도 모르고요. 종철의 얼굴이 굳었다. 보류요? 그럼 언제쯤? 글쎄요. 빨라야 1년, 늦으면 2년, 아니면 아예 무산될 수도 있고요. 미경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종철은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저 박종철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게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평택에 땅을 샀는데요. 재개발이 보류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 그거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원래 부동산은 타이밍이 중요한 거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근데 조합 쪽에서는 1년, 2년 걸릴 수도 있다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결국엔 풀립니다. 제 말 믿으세요. 종철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미경을 봤다. 뭐래? 기다리래. 믿으래. 미경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다. 2년이 됐다. 재개발은 여전히 보류 상태였다. 땅값은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 떨어졌다. 주변에 다른 재개발 지역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종철은 점점 초췌해졌다. 밤마다 잠을 설쳤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300만 원으로 2년을 버텼다. 연금이 나오긴 했지만 그것만으론 생활비도 빠듯했다. 미경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67의 나이에 하루 4시간씩 계산대에 서서 물건을 찍었다. 손님들이 카드를 내밀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이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수가 집에 찾아왔다. 아버지, 어머니. 준수는 두 사람 앞에 앉았다. 제가 친구 통해서 괜찮은 사업 아이템 하나 건졌는데요. 이번엔 진짜 됩니다. 근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종철은 고개를 들지 않았 계속 오후 544다. 없어. 아버지, 제발요. 이번 한 번만요. 없다니까. 거짓말 마세요. 평택에 땅 있잖아요. 그거 팔면 되잖아요. 종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저도 알 건 다 알아요. 그거 지금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그냥 묵혀두지 말고 저한테 투자하세요. 닥쳐. 종철이 소리쳤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 땅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노후 자금이요? 아버지, 그거 오르기는 할까요? 지금 평택 재개발 다 엎어졌다던데요. 미경이 끼어들었다. 준수야, 그만해. 어머니도 그러실 거예요. 저 지금 진짜 절박해요. 이번 기회 놓치면 끝이에요. 넌 맨날 그래. 맨날 이번이 마지막이래. 종철이 차갑게 말했다.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준수는 결국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집에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종철과 미경은 그 사실에 마음이 찢어졌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2년 반이 지났다. 그날 종철은 다시 청학당을 찾았다. 혼자였다. 미경은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었다. 요즘 들어 혈압도 오르고 무릎도 아팠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다. 종철은 혜진 앞에 앉았다. 선생님. 네. 2년 반이 지났는데 땅값이 안 올랐습니다. 혜진은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2년이면 오른다고 하셨잖아요. 원래 운이라는 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오차가 있죠. 오차요? 네.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기회가 올 겁니다. 종철은 주먹을 쥐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거 정말 오를까요? 혜진은 그를 빤히 보았다. 의심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박 사장님, 제가 언제 거짓말했어요? 재벌들이 저 믿고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종철은 입을 다물었다.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진실의 조각들. 3년이 지났다. 평택의 땅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재개발은 결국 무산됐다. 조합이 완전히 해체됐고 땅값은 처음 샀을 때보다 오히려 떨어졌다. 650에 샀던 땅이 이제는 400도 안 됐다. 종철은 그 땅을 팔지 못했다. 팔자니 손해가 너무 컸고 안 팔자니 묶인 돈이 아까웠다. 그렇게 진퇴양난에 빠진 채 그는 매일 허공만 바라봤다. 미경은 더 심했다. 그녀는 이제 마트 아르바이트도 그만뒀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병원에 가봤더니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비용은 500만 원. 여보, 수술은 나중에 해. 미경이 고개를 저었다. 지금 돈 어디 있어? 그냥 진통제 먹고 버틸게. 그러다가 더 악화되면 어떡해. 괜찮아. 참을 만해.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졌다. 밤마다 무릎을 붙들고 신음했다. 종철은 그런 아내를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내가 잘못했다. 그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내가 땅을 사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느 날 종철은 우연히 옛 직장 동료를 만났다. 커피숍에서 마주친 그 사람은 종철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다. 야, 종철아. 오랜만이다. 형도 잘 지냈어?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근황도 물었고 자식 이야기도 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물었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 퇴직하고 뭐 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투자 같은 거는 안 해? 종철은 쓴웃음을 지었다. 했지. 망했어. 뭐 했는데? 땅 샀다가 날렸어. 친구는 혀를 찼다. 아이고, 요즘 땅 투자 조심해야 되는데. 어디 샀어? 평택. 평택? 거기 재개발 다 무산된 거 몰랐어? 나중에 알았지. 친구는 한숨을 쉬었다. 야, 그런 거 할 때는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야지. 혼자 덤비면 안 돼. 전문가한테 물어봤어. 누구? 종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무당. 뭐?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무당이라고. 강남에 청학당이라고 있거든. 거기 혜진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친구는 잠시 멍하니 그를 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야, 너 미쳤냐? 무당 말 듣고 땅을 샀다고. 종철의 얼굴이 붉어졌다. 웃기지 마. 거긴 재벌들도 간다고. 재벌? 누가 그래? 소문이 그래. 친구는 고개를 저었다. 야, 그게 다 마케팅이야. 요즘 사기꾼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재벌들이 간다, 유명하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면 사람들이 믿거든. 아냐, 거긴 진짜야. 야, 정신 차려. 너 얼마나 날렸는데? 300. 300? 300만 원? 아니, 300은 남은 거고. 날린 건 650. 친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미친, 야, 그거 사기 아니야?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사기야? 그냥 좀 봐준 거고 내가 판단한 거지. 판단을 그렇게 해? 야, 그 무당년 찾아가서 따져. 종철은 고개를 저었다. 됐어. 내 잘못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친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를 붙잡았다. 야, 종철아. 진짜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종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친구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기. 마케팅. 정신 차려. 혹시 정말 그런 걸까? 그는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검색했다. 청학당 사기. 혜진 무당 후기.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인터넷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었다. 리뷰도 없고 후기도 없고 심지어 사진조차 없었다. 종철은 다른 키워드로 검색했다. 무당 사기 수법. 점집 사기 당했을 때. 그러자 몇 개의 기사가 나왔다. 그는 숨을 죽이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유명 점집, 알고 보니 조직적 사기 피해자 수백 명. 재벌 상대한다던 무당, 서민들 등쳐먹고 수십억 챙겨. 가짜 예언으로 투자 유도 전 재산 날린 60대 부부 극단 선택. 종철의 손이 떨렸다. 마지막 기사를 클릭했다.
거기엔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그들도 무당의 말을 믿고 땅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었다. 그리고 결국 함께 세상을 떠났다. 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린 믿었을 뿐입니다. 잘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종철은 화면을 보다가 그만 눈물을 흘렸다. 우리도 그런 건가? 그는 옆에서 자고 있는 미경을 봤다. 그녀는 진통제를 먹고 겨우 잠든 상태였다.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종철은 주먹을 쥐었다. 다음 날 아침 종철은 미경을 깨웠다. 미경아. 응? 우리 청학당 다시 가자. 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보고 싶어. 미경은 남편의 얼굴을 봤다. 그의 눈엔 결연한 무언가가 보였다. 알았어. 두 사람은 다시 청학당을 찾았다. 이번에도 혜진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보자 빙그레 웃었다. 오랜만이네요. 종철은 앉지 않았다. 서서 물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뭘요? 우리 속은 겁니까? 혜진의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평택 땅. 오를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안 올랐어요. 3년이 넘었는데도. 그건 타이밍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기다리시라고. 언제까지요? 그건 저도 정확히 모르시면서 어떻게 확신하셨어요? 종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린 선생님 말만 믿고 전 재산을 거기에 넣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통장엔 100만 원도 안 남았어요. 제 아내는 무릎 수술도 못 받고 있어요. 혜진은 차를 내려놓았다. 박 사장님 진정하세요. 진정요? 어떻게 진정해요? 미경이 남편의 팔을 잡았다. 여보, 그만해. 하지만 종철은 멈추지 않았다. 선생님, 저한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일부러 틀린 점괘를 주신 겁니까? 혜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나가세요. 대답해 주세요. 나가라고 했어요. 그녀가 벌떡 일어났다. 당신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한 일이에요. 제가 강요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릅니다. 종철은 이를 악물었다. 미경이 그를 끌어냈다.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종철이 중얼거렸다. 우리 정말 속은 거야. 미경은 눈물을 흘렸다. 응징을 준비하다. 집으로 돌아온 뒤 종철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방에 틀어박혀 천장만 바라봤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다. 미경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미경은 불안했다. 남편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 봤다. 30년 직장 생활 동안 어떤 어려움에도 꿋꿋했던 사람인데. 여보, 밥 먹어. 이러지 마. 제발. 하지만 종철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미경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박종철, 정신 차려. 우리 아직 안 죽었어. 그제야 종철이 고개를 돌렸다. 미경아. 왜? 미안해. 미안하긴. 지금 미안하다고 할 때야?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속은 거 맞아. 인정해.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죽은 사람처럼 있을 거야? 당신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종철은 아내를 봤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우린 같은 편이잖아.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같은 편끼리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종철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미안해. 됐어. 일어나. 밥 먹어.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미경이 차려준 밥을 먹었다. 맛은 없었지만 억지로 넘겼다. 여보. 종철이 입을 열었다. 응.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그 여자. 혜진. 그냥 놔두면 안 돼. 미경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뭘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 근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만 당한 게 아닐 거야.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야. 미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아보자. 그날부터 두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종철은 인터넷을 뒤졌다. 청학당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찾아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다. 그는 평택 땅을 샀던 부동산에 다시 찾아갔다. 사장님, 혹시 청학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청학당요? 무당집? 네. 부동산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봤죠? 근데 왜요? 혹시 거기 말 듣고 땅 산 사람 또 있어요?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있긴 한데 왜 물으세요? 저도 거기서 소개받아서 샀거든요. 근데 다 망했잖아요. 혹시 다른 분들도 그런지 궁금해서요. 사장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몇 분 계세요. 다들 비슷한 상황이에요.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개인정보라. 종철은 고개를 숙였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끼리라도 뭉쳐야 할 것 같아서요. 사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종이에 몇 개의 번호를 적어줬다. 이거 제가 준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종철은 그 번호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하나하나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람은 50대 후반의 남자였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철이라고 합니다. 혹시 평택에 땅 사신 분 맞으시죠? 네. 청학당이라고 혜진이라는 무당 아세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아세요? 저도 거기 다녔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60대 초반의 여자였다. 그녀 역시 같은 상황이었다. 청학당의 말을 믿고 땅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잃었다.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꼈다. 저희 남편이 지금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다 제 잘못이라고. 아닙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종철이 말했다. 한번 만나요. 우리끼리라도 이야기 나눠봐요. 일주일 뒤 종철과 미경은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서 네 사람을 만났다. 평택 땅 피해자들이었다. 5가구 10명. 모두 비슷한 나이대였고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청학당의 혜진을 믿었고 그녀의 말대로 투자했고 결국 전 재산을 잃었다. 저는 4년 전에 갔었어요. 한 남자가 말했다. 그때도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평택 재개발 2년 안에 오른다고. 저희는 5년 전이었어요. 다른 여자가 말했다. 그때는 경기도 다른 지역을 추천하더라고요. 거기도 망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종철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럼 이게 조직적인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한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얘네가 일부러 망할 곳을 추천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한테만. 왜요? 뭐 때문에? 글쎄요, 재미. 아니면 뭔가 다른 목적이 있거나.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재벌들한테는 진짜 제대로 된 점괘를 주는 건가요? 아마도요. 그래야 소문이 나니까. 종철은 주먹을 쥐었다. 우리 당할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신고를 하든 고소를 하든 해야죠. 한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어요. 저도 경찰 가봤어요. 근데 사기죄 성립 안 된대요. 점을 봐준 건 사실이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한 거니까. 그럼 우리가 직접 해야죠. 종철이 말했다. 어떻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은 서로를 봤다. 그리고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해봅시다. 노인의 자존심. 그로부터 한 달 동안 10명의 노인들은 비밀리에 움직였다. 먼저 그들은 청학당의 실체를 파헤쳤다. 혜진이 누구인지, 어떻게 그 한옥을 소유하게 됐는지, 뒤에 누가 있는지. 사람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해냈다. 누군가는 등기부등본을 떼왔고 누군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실마리를 찾았다. 혜진의 본명은 김혜진. 65세. 그런데 놀라운 건 그녀가 무당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원래 부동산 중개업자였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강남에서 작은 부동산을 운영했다. 그럼 무당은 가짜였어요? 미경이 물었다. 그런 것 같아요. 종철이 대답했다. 그냥 분위기 잡아서 사람들 속인 거죠. 그럼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종철은 서류를 펼쳤다. 이 한옥 건물주가 따로 있어요. 혜진은 그냥 임차인이에요. 건물주가 누군데요? 이름은 안 나와 있고 법인이에요. 청학개발이라는 회사. 한 남자가 끼어들었다. 청학개발? 거기 대표 누구예요? 최재훈. 최재훈? 사람들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혹시 재벌이에요? 아니요.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근데 부동산 쪽에 손을 많이 댔대요. 종철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최재훈은 평택 재개발 조합의 이사였다. 뭐라고요? 미경이 소리쳤다. 그 사람이 평택 조합 이사였다고요? 네. 그것도 초기 멤버예요. 그럼. 미경은 말문이 막혔다. 그럼 처음부터 다 짜고 친 거예요? 종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아요. 혜진이는 사람들을 속여서 평택 땅을 사게 만들고 최재훈은 그 땅값을 받아 챙기고 그리고 나중에 재개발을 무산시켜서 땅값을 떨어뜨린 다음 다시 싸게 매입하는 거죠. 완전히 조직적인 사기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은 분노에 떨었다. 우리 경찰 가야 돼요. 한 여자가 말했다. 이 정도면 사기죄 성립되지 않을까요? 해봅시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다. 입증이 어렵습니다. 왜요? 증거도 있고 피해자도 여럿인데요. 혜진 씨가 직접 투자를 강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조언을 한 거죠. 그리고 최재훈 씨가 조합 이사라는 것도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민사로 가세요. 손해배상 청구하시고. 종철은 경찰서를 나서며 하늘을 봤다. 민사라. 변호사 비용도 없었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긴다는 보장도 없었다. 그날 밤 10명은 다시 모였다. 어떡하죠? 민사소송하자니 돈도 없고. 그럼 그냥 당하고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망했다. 그때 종철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직접 합시다. 뭘요? 혜진한테 직접 따지러 갑시다. 10명이 함께.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경찰도 못하는데. 아니요. 종철의 눈빛이 달라졌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그럼요. 자존심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봤다. 우리가 만만한 사람들 아니라는 거.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미경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무슨 생각인지 알겠어.
근데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해도 해야 돼. 종철은 사람들을 둘러봤다. 우린 60, 70 넘은 노인들이에요. 남은 게 별로 없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뭔데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 그리고 자존심. 그는 주먹을 쥐었다. 그 여자한테 보여줍시다. 우리가 누군지. 사흘 뒤 10명의 노인들은 청학당 앞에 모였다. 오전 10시. 혜진이 손님을 받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종철이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뒤 젊은 여자가 나왔다. 그녀는 10명을 보고 당황했다. 무슨 일이세요? 혜진 선생 만나러 왔어요. 예약은? 예약 안 했어요. 그냥 만나러 왔어요. 안 되는데요. 그때 열계속 오후 728명이 일제히 안으로 들어갔다. 야, 뭐 하는 거예요? 여자가 소리쳤지만 노인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안채로 들어가 혜진 앞에 섰다. 혜진은 차를 마시다가 그들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들,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종철이 말했다. 우리 기억하세요?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요. 안 그러면 경찰 불러요. 부르세요. 종철이 웃었다. 우리도 할 말 많거든요. 뭐? 평택 재개발, 최재훈, 청학개발. 다 알아요. 혜진의 얼굴이 굳었다. 당신들 뭐 하려고? 아무것도 안 해요. 미경이 말했다. 그냥 한마디만 듣고 싶어요. 뭘? 왜 우리를 속였냐고요? 혜진은 입을 다물었다. 재벌들한텐 진짜 점을 봐주면서 왜 우리한텐 거짓말을 했냐고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우리도 잘 살고 싶었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혜진은 한참을 그들을 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어차피 안 돼요. 뭐라고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뭘 해봤자 소용없어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종철은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지고 놀았어요? 놀다니요. 난 그냥 기회를 줬어요. 믿을지 말지는 당신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당신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증거 있어요? 혜진이 비웃었다. 난 아무것도 강요 안 했어요. 그냥 조언만 했죠. 나머지는 당신들 판단이에요. 미경은 눈물을 흘렸다. 종철은 그런 아내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요. 우리가 잘못 판단했어요. 우리가 믿은 게 잘못이었어요. 그는 혜진을 똑바로 봤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히 할게요. 뭔데요? 우린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혜진은 코웃음을 쳤다. 그래봤자 뭐 어쩔 건데요? 아무것도 못하겠죠. 종철이 웃었다. 우린 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 주변 사람들한텐 말할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뭘 했는지. 입소문이요. 당신이 그렇게 믿는 그 입소문으로 당신을 무너뜨릴 거예요. 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가요. 당장. 네. 갈게요. 10명의 노인들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문을 나서기 전 종철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 노인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린 당신보다 훨씬 오래 살았고 훨씬 많이 싸워왔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그날 이후 10명의 노인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돈을 되찾지는 못했다. 재산도 회복하지 못했다. 하지만 무언가는 되찾았다. 종철은 미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경아. 응. 우리 졌어. 응. 근데 고개는 안 숙였어.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그래. 우린 안 숙였어.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통장엔 여전히 100만 원도 안 남아 있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고 앞날은 여전히 막막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다. 우린 같은 편이야. 응. 같은 편. 그리고 그날 밤 종철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악몽은 없었다. 종철은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갑자기 불어난 것도 아니고 무릎 통증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아닌데도요. 아마 사람은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보였구나라는 마음에 스스로를 짓밟을 때 더 깊이 무너지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경은 종철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로 져버린 건 아닐 거야. 사기를 당한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믿어본 마음이, 살려보려던 마음이, 끝까지 가족을 붙잡고 싶었던 마음이, 그게 너무 사람다운 마음이라서 아픈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절대 값싼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가끔 돈 없고 백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늘 그렇게만 흘러오진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가진 걸로 버티고 누군가는 버티는 걸로 결국 살아냈습니다. 종철과 미경이 끝내 얻어낸 건 돈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게 노인의 자존심이었고 평생을 버텨온 사람들의 마지막 품이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그랬다. 나도 속아봤다. 나도 가족 때문에 무너져봤다.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부디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끝까지 사람을 믿는 쪽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아팠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세상에는 거짓말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입소문으로 무너지는 것도 결국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경험 하나가 다음 사람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버들극장의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조용히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 강요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그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어떤 순간에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고 버텼는지, 혹은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요즘 한국은 겨울입니다. 바람이 유난히 차갑고 밤이 길어서 마음도 쉽게 식는 계절이죠. 오늘만큼은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꼭 드시고 몸도 마음도 너무 얼어붙지 않게 스스로를 조금 더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버들극장은 또 조용히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